안녕하세요. 밖에 날씨가 참 좋죠. 이 좋은 날씨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을 이 뭐랄까요?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적정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니까 저로서는 너무 좋네요. 오늘은 6강이죠. 적정 기술에 관계 드는 것 중에서 이제 6, 7, 8, 3가가 남았어요. 그 앞전까지는 이제 사실은 적정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적정 기술이 이런 거다 하고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고, 이제부터는 실적용입니다. 앞으로 남은 오늘까지 3강은 적정 기술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고 내가 NGO나 또는 프로젝트로 해외에 나가서 이 그죠? 자립 모델을 공동체 자립 모델을 실제 실행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아니면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업을 목적으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보편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체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냥 의욕만 가지고 가거나 또는 이런 기본적인 내가 가서 어디부터 뭐를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으면 어렵기도 하고 백전백패예요. 제가 이제 실제 경험을 했고, 이걸 하면서 제가 지금 요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을 하면서 거의 많이 실패했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실패하면서 얻어진 결론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어느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실 경험이나 특정 기술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거, 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적용하는 분들이 이제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를 들어오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하고, 몇 분이 됐던 그런 위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적정 기술과 자립에 대한 질문이에요. 폴 폴락이라는 사람 어제도 잠깐 거론했었죠. 근대사에서 적정 기술에 획기적으로 어떤 바람을 일으킨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적정 기술이 죽음이란 글을 통해서 지난 과거에 실패했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적정 기술 운동이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되어지는 기업가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표현이나 우리 같이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 보면은 저기 잘 의도된 서투른 수단장이들에 의해서 주도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제대로 안착이 안 되고 그냥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적정 기술의 죽음이라는 글에서 이런 거를 소개했어요. 20년 전 한 젊은 청년을 비행기에서 만났다고 그 일을 회상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설계한 연장 운반 장치에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쟁기, 경운기, 카트를 하나로 묶은 새로운 농사용 장치를 설계했다며 스스로 만능기라고 부르는 장치에 필요한 것은 연결에 필요한 볼트 하나라고 심껏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다 볼트 하나면은 다 상호 관계에서 연결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볼폴락이 말하기를 참 놀랍네요. 그런데 얼마나 하죠? 하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폴폴락은 그걸 들으면서 이 프로젝트의 불행한 운명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자들로부터 받아서 일을 하고는 몇백만 불을 소비한 대표적인 적정기술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됩니다. 만일 시작 단계에서부터 가격을 고려하는 고객의 관점에서 디자인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이들을 설계하는 어떤 시도도 실용적으로 채택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부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좀 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본인 자신도 사실은 초기 적정 기술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어쩌면 폴폴라기 비행기에서 만난 그 청년처럼 그저 단순히 추위에 떨고 있는 몽골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의 개발만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매연 저감 재료와 난방을 위한 열 보존 재료를 한국에 가져오더라도 매연이나 난방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점차적으로 고민되는 것이 제작비에 대한 거였어요. 최종 사용자인 현지 주민들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됐고 그들이 값을 주고 계속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이들이 값을 주고 지불할 수 있는 상품의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은 뭐냐는 거죠. 왜 이게 안 나가죠?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하는 적정기술 제품이 사업가의 마인드로 설계되었고 상품성을 가지고 그것을 창출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하지만 어, 더 이상 일회성 자선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성을 갖춘 적정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의 표본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 지금 이 순간도 적정 기술 제품을 가지고 수익성을 갖고 그 수익성을 통한 선순환 기능이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응원하고 존경하지만은 나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저개발국가 대상국가 사업의 현실은 의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준비했던 거하고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것 때문에 일을 진행하면서 낙심했던 것들이 많은데 자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여기 이 챕터에 보면은 PPT에 보면은 그 돈이 나와 있어요. 스트로우에 관계 드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빨대죠. 스트로우 물을 맑게 하는 스트로우에 관계 드는 건데 이거 단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는 거죠. 이게 100만 개 이상을 유엔에서 사가지고 나눠줬어요. 케냐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다가. 그러면 이 단가를 얼마로 잡을 거냐는 거예요. 3만 원 잡은 거 있고 3천 원 잡고 있고 300원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나눠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이제 필터가 끝났어. 그러면 이 필터를 구매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저개발국의 저소득계층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재구매를 하게 할 건지 아니면 나눠줬으니까 또 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가보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얼마나 이게 이런 문제가 이 모든 것들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지 우리는 시작할 때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냥 프로젝트를 받았으니까 이거 받아갖고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날 사항들에 대해서 누구도 생각 안 해요. 서론에서 언급했던 라이브 스토리라는 건 지역 주민에게 최초로 무상 공급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했듯이 일정 기간 동안 문제없이 사용돼요. 그러다가 필터 수명이 다해요. 캄보디아에서는 뭐 2번만 쓰고 나면 그냥 못 쓴다고 했죠. 이럴 경우 그들은 새로운 필터를 구매해야 되는 다시 그 앞전에 이 필터를 가지고 정수를 사용하지 않았던 때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폴폴락이 말하는 것처럼 냉정한 사업가의 마인드로 적정 기술 제품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몰두해야 돼요. 라이프 스트로우가 해당 지역민들에게 부담 없이 소비 가능할 만큼의 합리적 가격과 기능을 가져야 되겠죠. 보세요. 처음에 만드는 거는 라이프 스트로우 저거 하나당 누군가가 뭐 내가 언뜻 해서 나눠주려고 사서 하려고 보니까 만 몇천 원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 살 수도 없고 필터를 그러면 얼마큼 잡냐는 거예요. 3천 원, 300원. 그러면 이들이 한 달 동안에 가족이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300원이나 3천 원은 얼마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배우기 전에는 아 내가 프로젝트에서 나오겠지 하지만 그 뒤에 것들에 관한 것들은 또 한번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 적정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하려는 지역과 대상이 대부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거의 다 이 저개발 국가하고 빈곤층이에요. 근데 이들이 더 높은 삶의 질을 제품을 구매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사실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사서 나눠주는 거죠. 애초부터 있었다면 물건을 나눠줄 이유도 없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만약에 조금 더 비싸게 만드는 거라면 NGO하고든지 어디 단체하고 정부하고 조인을 해서 1,000원짜리라면 아 누군가는 500원을 부담하고 일시에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뭐 100원이든 300원이든 200원이든 현지인들도 돈을 내서 사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필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들이 없던 거 1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100원이라는 가격으로 스트로를 산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100원은 그 사람들한테는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식량 100원을 이 필터를 사는 것보다도 100원을 내고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사는 것이 더 이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만드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런 가정을 드릴게요. 몽골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이 NGO나 이런 분들이 염소나 이 뭐라 그러죠? 말을 사주는 소나 염소 같은 것 주로 이제 거기는 염소나 염소, 말을 이렇게 사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아요. 가정에서 집안에 이제 시작한 분들 진짜 의도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하는데 염소 뱅크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이들이 그러니까 1년 동안이든지 염소를 키워 가지고 이제 없는 사람한테 염소를 몇 마리를 줘요. 5마리든지 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나머지 지금 어른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고 5마리는 다시 주어서 더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큰 거 아니면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아요. 근데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한테서 누군가가 가족이 아파요. 아니면 애경사가 있어요. NGO나 주로 선교단체에서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면은 이분들은 그 돈을 아픈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진짜. 그냥 염소 팔아서 하든지 아니면 빌려야 돼요, 남한테. 근데 자기네 집에 염소가 있거나 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부터 먼저 팔죠. 누군가가 주운 거 앞뒤 안 보고 나중에 이거부터 팔아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새끼를 낳았어도 이제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금 놔두니까 어미 거를 팔아버려. 그리고 새끼는 갖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맞춰.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또 이거를 주고 믿고 맡긴 사람들한테는 실망감과 굉장히 상처가 남게 돼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필터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온 가족이 200불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가족, 6가족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가정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적에 이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 수익 모델을 뿐만 제껴 놓고 이거를 지속성 있게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앞전에서 항아리에다가 담아 놓던 어쨌든 물을 이 사람들이 먹고 해외 사람이가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파준다고 한들 그 물보다는 이 물을 더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 물을.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필터를 조금 더 좋은 걸로 갖다 놓은 나눠준다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필터를 살 수 있냐?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냥 프로젝트 하는 거야. 이제 저개발 국가의 사회 문제 대부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빈곤과 가난으로부터 시작돼요. 경제적으로 만약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는 굉장히 여유를 부려요. 이 사람들은 정수 필터도요 독일 것 같았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고 호화로운 생활하고 벤츠 타고 다니고 페라리 타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더러운 물도 필요가 없고 아무 상관없고요.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네 집하고 주변은 대걸같이 지어놓고요. 하인 두고 있고요. 얼마나 좋은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들을 필요로 하는 거는 저개발국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소외된 몇십 프로, 그 4, 50%의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눈높이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전에서 이제 어느 학교 뭐 어느 뭐 이런 거는 거론을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못하지만 이분들이 왔을 적에 너무 답답한 건 나만 설득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나를 이해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현장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장을 좀 현실을 좀 이렇게 제대로 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개발과 주민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여유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을. 그러다가 이 속안에서 이들하고 부딪히면서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적이 있어요. 어느 이제 그 캄보디아 있을 적인데 아줌마가 이렇게 아이들은 6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술주정뱅이야.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쌀거리로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 고리업을 해갖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봉급을 돈을 이제 일주일마다 이렇게 돈을 줬어요. 한 번에 주면은 막 쓰고 흥청망청하니까. 그러고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돈을 주려고 보면 그 다음 주 주기 전에 반절만 좀 줄 수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빌려준 일수돈 같은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정부에서 농협 같은 데서 빚을 얻어요. 근데 그 날짜가 되면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이거를 지금 앞당겨서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너 이거 갖다가 쓰면 얘네 식구가 6명인데 어떻게 생활할 거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눈가에 이렇게 눈이 팽 도는 걸 보면서 내가 가슴이 참 막막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하루의 삶이 이게 굉장히 이런 거야. 현실적인데 우리는 그들은 제껴놓고 내가 보는 내 입맛에 맞춰서 적정기술하는 걸 개발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요.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주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일회용 이게 구호품이나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먹을 것들을 노력하고 최소한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갖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적정 기술을 개발해주고 뭔가를 움직여주는 것이 사실 이 바람직한 적정 기술의 방향이지 겉보기에 굉장하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적정 기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냐고 나한테 이제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립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적정 기술을 기술이 아니라 그냥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거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최상이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면 정부에서 하면 정부하고 연관돼서 하면 정부에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 도배를 하거나 인터넷 도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 바람직하냐? 지나고 나니까 그 바람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형의 제품이 일단은 개발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뭐 스트로나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주로 사회 문제. 근데 적정 기술은 그야말로 기술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이는 모든 프로세스 혹은 체계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적정 기술이더라는 거예요. 적정 기술에 관계되는 거는 이제 제가 함께하는 현지 공동체가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가 사회 문제는 가난하고 빈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리부의 길에서 없애는 안 되는 것이 적정 기술이라는 이런 인식 하에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나갔던 겁니다. G세이버와 함께 치열한 시간을 보냈던 몽골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서 2011년 캄보디아로 이제 그쪽 국립대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에서 일정이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했었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이제 몽골 국립대의 종신 교수로 제가 이제 임명장을 받고 같이 있자 이제 계속 요구는 왔는데 들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G세이버 만들고 나서는 인구도 적기도 했지만 추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난방밖에 더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 문제를 거기서부터 사실은 조금씩 손을 댔었어요. 그쪽도 석회가 너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근데 마침 이런 상황이 되는 이제 아는 분의 추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런 해가지고 캄보디아를 갔는데 가 보니까 사회 문제는 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뭐 지금 라오스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캄보디아에도 존재할 사회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 쓰레기, 농업 관련 여타 문제 관련해서 제품도 개발하고 한국 정부 그리고 NGO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사실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는 한 4년 반 동안에 1년도 한 번도 안 쉬고 1년 동안 계속 프로젝트를 받았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듯 공들여 개발한 적정기술 제품을 해당 관련 단체와 함께 현지 주민들에게 보급할 때는 솔직히 구색도 좋고 보기도 진짜 좋았어요. 거기다 대고 언론까지 막 따라왔죠. 뭐 코리아 타임즈 같은 게 뭐 이런 데까지 따라오고 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사이면 한 면을 반면을 다 차지하고 근데 그들은 떠났어요. 프로젝트를 하고 남는 거는 이제 제가 남아 있어요. 남아서 이들이 사용하는 거나 이런 형태를 쭉 보면서요. 지역민들의 실생활 면에서 유용한 것도 일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부분 문제 해소 과정에 눈에 보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 실생활에도 유용한 도움도 줘요. 그리고 문제 해결도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했던 것은 분주했던 행사하고 또 떠들썩한 관심이 가라앉은 다음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것도 굉장히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 내가 남아서 뭔가를 보니까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은 만들어 놓고 한 2, 3일만 돼서 쓰다가 조금만 불편하면은 애들 장난감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 문제 해결 이전에 경제적 자립이 우선되거나 적어도 병행돼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하고 연관되는 거는요, 정말 우리 말대로 쌍심지를 켜요. 이게 나한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다 그러거나 아니면 좋은 거라 하면 해요. 돈이 비싸대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까지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거 안 하겠어요? 우리 뭐 요즘 보니까 주식 뭐 무슨 코인 뭐 난리돼요. 똑같아 거기도. 그러니까 그 대신 투기성이 아니라 이들이 건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진짜 이제 남은 과제죠. 중요하고. 근데 그거를 조금씩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후원으로 어떤 단체의 자선 사업으로 연명하기에는 지속성이나 끊임없는 문제 해결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필터 그렇게 100만 명을 하고서는 유엔에서 홍보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거 지금 쓰는 데 있나요? 다 없어졌어요. 물건 주고 나면 끝이에요. 현지 주민들의 자립을 도모하기는커녕 후원이나 지원이 없이는 그들을 돕겠다고 그곳에 간 우리 스스로의 삶도 사실은 어딘가에서 도움이 안 주면 건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문제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에 대한 수익 창출이 뭐냐는 거예요. 대기업 큰 데서 굉장히 큰 자본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상상도 안 될 거예요. 한 1,000만 평 질 거예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그 바나나 공장, 바나나 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게 한 작년, 재작년부터 됐어요. 올해부터 중국하고 고속철도가 개통이 돼요. 그래서 중국으로 모든 것들을 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다가 그런 중국 농산물을 심어요. 그리고는 다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뒤에 뭔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센터 가면서 주변을 들어갔다가요. 길도 못 찾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끝도 없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해갖고요. 이게 한 10km도 넘습니다. 끝도 없는 바나나 밭이.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져갈 때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대규모 시장이. 근데 이렇게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갖고 생산 시설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일반적인 영리 사업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서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최소한의 수익을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 삶 플러스 경제적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품화시켜서 어느 한 지역에 한국이든지 라오스든지가 특정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공동체만의 특징 있는 뭔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는 것이 사실은 시도해 볼 문제죠. 이거는 단시간에 1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시간을 두면서 발전되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라오스 가서 지금 움직이는 지가 6년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이 세월 동안에 이 뭐라 할까 그 나름대로의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캄보디아하고 라오스에 이르기까지 소득이 없는 현지의 저소득층 주민들과 함께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요. 우리 주변에 자연이에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내 지역 주변에 있는 자연 자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뿌리박고 자라는 작물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조금 더 그런 작물들이 어떻게 우리가 형성되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개발 국가는 산업화된 IT 쪽보다는 접근성이 농업 쪽이 사실은 더 가까워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요즘은 화학 제품보다 요즘 와보니까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 다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거 물건을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혹시 수세미 한국에서 오래전에 수세미가 있는데 지금 스펀지나 이런 것들은 다 화학 제품이라 오히려 수세미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수세미의 원산지가 동남아예요. 그 우리는 너무 많이 잘 자라는데 그건 쓸모가 없어서 안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비싼 값이 된다는 거예요. 가공을 잘하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 좀 들어가시면 꼭 해주세요. 한국은 겨울이 있어서 수세미가 한 번밖에 못 써요 이러더라고.
우리는 1년 12달 언제든지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고 눈으로 이렇게 캐치해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는 것이 생겼어요. 대신에 제가 지금 요거 하고 이제 다음 강의서부터는 우리 센터를 중심으로 하나씩 제가 이제 해나가 실사례들을, 그러면은 이제 거의 묻는 것이 그래요. 당신이 했던 실사례가 어떤 거냐. 우리는 이 밀림 같은 지역에다가 땅을 밀고 거기다가 하나씩 어떤 작물을 심어가면서 배수를 어떻게 내고, 그리고 식물을 어떤 것들을 발치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해갖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템들을 우리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그거를 발췌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나는 가볼까? 지역마다 정말 다 이게 특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인가요? 그쪽에 보면 어떤 식물이 나오냐면, 이름을 지금 내가 하여간 두장가 그런데요. 부시맨 영화 보셨나요? 부시맨이 사냥을 가면서 콜라 하나 가지고 콜라가 떨어지니까 그걸 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시맨이 사냥을 갑자기 한 2, 3일간을 나가 있는데 배고픔을 모르게 하는 식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데요. 그러면 나가서 허기져도 허기진 걸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네슬레라는 다국적 기업 아시죠? 네슬레에서 이 식물을 가지고요. 뭐를 만들고 있냐면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배가 고프면 자꾸 뭘 땡기니까 배가 안 고프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지역마다 나라마다요. 그 나라만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식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저기서 나오니까 저거하고 똑같은 것들만 찾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나중에 뒤에서 좀씩 설명을 하나씩 더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거점 선정 시에 고려할 점들을 좀 몇 가지.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나가서 어느 지역을 할 적에 거점을 내가 이제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사업적으로 나가든 NGO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그럴 적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다음 상황이 충족돼야 되는 거 아니지만 꼭 반드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거점이 특정된 상황이 아니라면은 거점 위치 선정 시에 거점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가 되면은 몇 가지 사항들이 첫째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요. 자, 먼저 공동체 자립과 교육 모델을 병행하잖아요. 우리가 훈련생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우리 사람들을 키워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되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다음에 이것들을 위한 수출이나 교육생들의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데 뭐 3시간 가야 돼요. 산속으로. 그럼 누가 와요? 그 동네 몇 사람 끼리끼리밖에 못 하니까, 특히 더 NGO나 이런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 내가 그 지역에 갈 적에 도심하고 너무 멀으면 안 돼요. 일단은. 그리고 접근성이 일단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지역일지라도요. 최대한 물적, 인적 동원이 가능할 지역을 일단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모하게 현지인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성공 자체가 안 되고 물류가 안 돼요. 두 번째, 왜냐하면 뭘 만들어 놓은 거를 손쉽게 접근성이 있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뭐 메일 왔어요. 방글라데시 수도가 어디죠? 다카인가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인가 있는 데서 이제 어떤 몇 분들이 이 채소를 해가지고 잘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도심까지 한인이나 이런 쪽에 좋은 야채를 갖다 공급을 해서 괜찮은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도시가 발전되면서 이제 뭐가 생겼냐면은 트래픽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시로 진입하는데 전에 2시간 했던 걸 4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4시간 동안 오고 가면서 소비되는 이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신선도에서 일단 떨어져요. 져요.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매출은 1년으로 따져보면 몇 억인데 실제적으로는 똔똔이도 안 되는 거야. 야채 팔아서 얼마나 돼요? 보통은 농사 짓겠다고 하는 분들, 라오스도 그렇고 많은 몇 분들이 참 이게 훌륭하신 분들이 지역 시골로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농사져 갖고 트럭에다 한 차를 실어 갖고 팔아 보니 요 사람들하고 원가 들어가는 물 주고 또 뭐 이렇게 거름 주고 하는 해서 인건비 주고 수확하는 그 비용을 빼고 나면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만은 있나요? 수익이 나와야죠. 몇 사람들 인건비를 주겠다고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인력 수급이 원활해야 돼요. 첫 번째로 언급한 교육생의 접근성과 다르게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 유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을의 구성수는 있는데 센터와 함께 일하며 수익을 실현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함께 일하는 인원이 충분치 않은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들이만 해서 자기 하기도 너무 바쁜데 우리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동네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립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이 노동 가능 인원 충원하는 쪽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게 하고 싶어도 인원을 못 나가요. 제가 라오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인구는 750만이에요.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그럼 분산돼 갖고 도로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인프라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수가 적으니까 인건비가 비싸요.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을 경작하고 이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수 공급이 원활해야 돼요. 라오스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요. 반절은 물이고 우기고 반절은 건기예요. 우기철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요.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걸 아주 유의해야 돼요. 겉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 한창 땅 붐이 일어났을 적에 땅을 막 사놨는데 오기 때 가서 보니까 땅이 없어져서 내 땅 어디냐고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 사실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에 비가 오면은 저 위에서부터 메콩강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것이 넘치면 제일 하류 지역인 캄보디아 쪽으로는 물이 많이 넘쳐요. 그러니까 도로를 보면은 캄보디아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 양 옆에가 이 도로 사이에다가 이런 큰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다. 그래가지고 물이 오면 어디로 들어가냐? 양쪽 논으로 들어가요. 이게 벌판 같은 데로. 그래서 이 물의 수율을 나중에 가보면 이제 호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건기가 되면 그 물이 그 수리를 통해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강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흘러나가요. 이런 그러니까 수문 조절 형식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못 사면 뭐 어떤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농사 뭐 하겠다고 뭐 하시는 분이 뭐 용감하게 갖고서는 땅을 막 2억 단가를 샀는데 나한테 전화 갖고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땅이 반절은 물이 차더라는 거예요. 우기가 되니까. 그러면 그놈을 다 돋궈야 되는데 흙으로 그 양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진입로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기 때, 우기 때를 가상을 해서 건기 때는도 물이 있으니까 주변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서 우기 때도 이쪽으로 침범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땅들도 미리미리 그래서 가자마자 땅 계약하고 막 한국 사람들 막 10헥타, 20헥타 이거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다는 거예요. 한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1년 동안 내가 해야 될 거를 6개월 동안 탐방하고 관찰해 가면서 준비하면 실패 안 해요. 농업이든 어떤 뭐 이제 뒤에 가면 조금씩 더 설명을 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환경에 따른 수익 작물이나 이런 사업 선정 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지역마다 토질의 특성상에 잘 자라거나 맛이나 품질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되는 동일 작물에 비해서 월등히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캄보디아를 예를 들면요. 두리안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두리안이요. 캄포시나 이쪽에서 나오는 바닷가가 있고 이런 쪽에서 나오는 두리안이 참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농업을 저는 잘 뭐 옛날에 시골에서 잘하기는 했지만 잘 몰랐는데 이제 실제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토질이나 이런 것도 알게 됐고요. 거기 가 보니까 뒤에는 복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높은. 앞쪽은 캄포시 바다예요. 그러니까 해풍이 불어와요. 그리고 해풍이 불어올 적에 평지면 더워서 늘 같은 온도야. 근데 산이 있다 보니까 일교차가 커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요. 그래서 그 산 중턱에다가 이런 두리안이나 또 맹고 같은 걸 심으면요. 아주 당도가 좋아요. 맛있고. 캄보디아에 있는 후추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아주 그렇지. 그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 토질상으로 맛있는 지역이 있어요. 나주배를 갖다가 나주배가 맛있다고 해서 그 모종을 가지고 충청도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 나주배 맛이 나냐? 안 나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토질이 있고 그 토질에 적합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현지에 많이 심어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살다 보니까 아 여기는 이게 참 잘 자라. 이런 뭔가가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뭔가를 배는 여기 어디 있고 어디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맛의 상품의 가치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좋은 거야. 우리도 모르게. 대구나 어디나 가보면 그게 대구 사과가 뭐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맛있는 이유가 토질이 다른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작물을 보는 방법은 가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잘 나오는 것들은 이파리도 좋고 과일이 되게 맛있어요. 망고를 그러면 단순하게 망고가 계절이 4월에서 6월 달까지가 망고 나오는 계절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 지나고 나면은 망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공을 해야 되겠죠. 말려요. 아니면 말려가지고 분말을 만들면 망고 가루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스를 만든든지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고 나오면 망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망고도 일반 망고보다도 애플 망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비싸요. 우리가 좋아하는 새콤달콤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애플 망고가 된다 하면은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심어 보면서 망고가 잘 되면 애플 망고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조금은 눈을 돌리면 좋고 또 한 가지는 현지인들이 그 식물이나 이파리나 열매나 뿌리를 가지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이 한국말로는 안 돼 있지만 현지 거를 영어로 찾아보면 영어로 식물의 작물이 나와 있어요. 저걸 못 찾으면 구글에 찾아도 되고요. 또 아니면 식물 도감이라는 거 프랑스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 식물 도감이 영어로 된 식물 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보면 이게 중국 고문 서전에서 나오고요. 이게 뭐다? 당귀다 또는 뭐 적하수다. 라오스 가면 적하수가 막 이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우리는 적하수 잘 안 나와요. 적하수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끼리 이게 좋다고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현지인들은 이걸 어떻게 복용하고 응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백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족화수를 샀는데 그냥 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 속 안에 독성이 있어서. 이거를 빼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빼내는 방법은 뭐냐? 쥐노니콩이라는 게 있으면 쥐노니콩으로 한다든지 꿀에다 넣는다든지 독한 술에다 넣고 빼든지 몇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값이면 돈을 안 들이고 그거를 빼면서 좋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적하수가 이 머리를 검게 하거나 머리를 난다고 하니까 그 식물을 추출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비누를 만드는데 성분을 집어넣으면 좋은 비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다 똑같이 하면 좋겠는데 어떤 데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데 식물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건 나오는 식물들이 유사한 식물들이 지역이나 환경을 보고
그 식물을 갖다가 심어봐요. 이게 이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가 바이텍스라는 거예요. 이거 타국에서 갖고 왔어요. 저걸 다른 데서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걸 갖고 심어봤어요. 여러 환경에서 우기 때, 건기 때, 간격 해갖고 저희가 지금 대단위로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평 정도를 심었는데 간격을 찾고 뭐 앞뒤 간격 그다음에 어떻게 물어줘야 되는 거 했어요. 이게 바이텍스라는 약물인데 이게 어디 쓰냐면은 여기에는 로튼디알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온대요. 이 로튼디알이 뭐냐면 모기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했냐면은 이거를 메탄올에다가 에탄올이 손세택자가 에탄올을 만들 거거든요. 에탄올에다가 일정 부분을 놔가지고 추출을 된 거를 이제 그리세린이나 또는 그리산보다는 저희는 더 좋은 비지라는 화장품의 에센셜로 쓰는 것들을 섞어 가지고요. 손 소독제를 만들어요. 근데 손 소독제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손 소독제를 갖고 손에다가 바르면 진짜 우리가 실험해 봤어요. 우리 센터에서. 그랬더니 바를 때하고 안 바를 때하고 달라요. 모기가 무는 거가 틀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나가면은 뿌리는 거는 또 날라가 버리니까 비누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비누를 만들어요.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것들 하나하나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이거는 바를 것도 없고 비누로 깨끗하게 세정돼 두고 향을 넣어버리니까 엄청 좋은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 새로운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접목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함께 할 공동체 마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거죠. 자, 보십시다. 이게 뭐냐면요. 혹시 쪽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쪽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이게 나주나이 쪽에서 이 염색체로 저거 이제 인도에서부터 넘어왔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넘어왔는지 모르지만 저걸 염색을 해요. 청바지에 물들이는 겁니다. 천연으로. 이거를 이제 저희하고 관계가 있는 아주 전문 이런 쪽에 전문 염색에 전문이 있는 교수님이 이제 제 멤버예요. 그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기 리타이어하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나오는 데를 다 찾아봤어요. 라오스를 많이 나와요. 진짜 한국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쪽을 가루를 만드는 거는 쪽에다가 석유나 이런 걸 넣고 몇 가지 기능을 해갖고 반응을 일으켜 갖고서는 이 추출을 해요. 원료를. 근데 이제 이 가성비에 좀 떨어져요. 수고하고 이거 비용에 따라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저희가 이거를 이제 했던 이유가 마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마을에 뭐가 있냐면 배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 배틀 하듯이 이런 배틀이 있어서 이 배틀이 있는 집에서는 마을에 배틀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구상도 사실은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단순하게 이거 몇 번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염색을 드리고 만드는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로 공동체가 특별하게 뭔가를 다른 데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적어요. 이거는 저 북쪽에 있는 중국과 가까운 지역이 오히려 목화도 나오고 거기는 그다음에 또 뭐죠? 실크도 나오는 지역에서 해야 맞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또 이쪽 그 뭐라 할까 이런 사업이 이 뭐라 해야 돼요? 그 사양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협의를 해갖고 이거는 하지 말자 해갖고 저희가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저희가 해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원재료가 있다면 이걸 가공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입을 하자 한국에서 옥수수 연한 것들을 갖다가 한국 농사만 지니까 가져가는 수출을 수입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하면요. 이게 컨테이너 40호에다가 20톤씩 막 싸갖고 가도요. 돈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물류가 라오스는 물류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왜 해요? 이 정신 이상인지가 아니면. 캄보디아에서 물류가 있는 데서도 파파야를 해보니까 어제 잠깐 설명했죠. 그 많은 양을 들이고 그 아줌마가 40명씩 50명씩 달라 장관에서 한 40명이 삥 둘러 앉아갖고 다 앉아갖고 그거를 테이블에서 깎고
다 했는데요. 이게 수익 면에서 보면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야. 고생만 하고 주민들한테도 더 추가적인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좋은 식물이 나오면은 사실은 어떤 거는 조금 비쓸 수 있어요. 카피르라임이라는 게 나와요. 혹시 똠양꿍이라는 거 태국이라 이쪽에 가셔서 저기 드셔보셨나 모르겠어요. 시커먼 맛 나는데요. 이 카피르라임으로 약간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실제 이제 우리 센터에서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창출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실제 시작 단계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남아 국가라면 어디든지 성장하는 이 작물보다는 해당 지역, 마을에서 유독 풍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 이거를 관찰해보고 체크하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가공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진행해야 되고요. 자, 같은 작물 원료라도 어떻게 건조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길가에다가 비닐 깔아놓고 로젤라 여러분들 아시나요? 히비스커스라는 거. 스타벅스에 가보면 히비스커스 차가 나옵니다. 꽤 비싸요. 빨간색, 분홍색, 핑크빛 나는 거. 이거를 말릴 적에요. 그냥 노지에다 말리고 현지인들은 그렇게 말립니다. 노지에다 그냥 말려요.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검은티틱하게 나와요. 주로 동남아에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위생적으로도 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장소에서 그거보다도 조금 덜하지만 건조를 하는 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는 방법입니다. EM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숙성을 시켜요. 저녁에 밀폐된 공간에다가. 그리고 그놈을 핫빛에 쬐어가지고 건조를 하면요. 컬러가 상상도 못하도록 애들 말대로 장난 아닌 색깔이 나와요. 진짜 이뻐요. 그러면 이제 라오스에 막 꽃보다 청춘들 왔다 간 다음에 팀들이 젊은이들서부터 엄청 많이 오는데 이 여행사들이 선물의 집을 거쳐요. 그러면 선물의 집에서 일반인들이 사는 것은 만약에 10불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다가 납하는 것이 30불에 납부를 해요. 이렇게 갖다 줘요. 그래도 우리 것만 찾아요. 왜냐면요. 그걸 하면 칼라서부터 시작해서요. 맛 자체부터 나중에 보관까지 달라져요. 그러려면 어떤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과정 가진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재료를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건조해 갖고 말려고 보낸다? 이건 제일 하급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잘 건조하고 만들고 어떤 좋은 걸로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로 우려서 천연 비누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팩을 만드는 원료로도 쓸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난 기계가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냐? 안 그래요. 그렇게 좋은 장비가 필요하고 많이 들어가면 대기업에서 하지 왜 우리가 해요? 그런데 누구도 손 낼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웬만하면 지키려고 그래요. 작물이나 상품을 개발 시 유행에 민감한 것보다는 사실은 지속 가능이 있는 작물이나 상품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더라도 단년생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단년생으로 들어가서 치고 빠지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거는 제일 진짜 그것도 하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권한다 하면은 한 예로 논이라는 거 역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10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 갔을 적에도 논이 먹고 관절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근래에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누가 또 거기다가 또 장난을 쳐가지고 쇠가루가 들어갔다고 해갖고 한창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여기서 조금만 하고서는 넘어가 볼게요. 논이가 나와요. 논이를 한번 심으면 한 20년, 2년 후에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따요. 그런데 이게 물이 조금 있으면요. 1년 12달 꽃 피고 또 열매 맺고 꽃 피고 열목개를 끝없이 반복을 합니다. 거름하고 저기 뭐 물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단순하게 건조해 가지고 가루를 만들거나 하는 거를 저는 원치 않아요. 제가 이제 스마트팜 같은 거를 뭐를 조금 더 한다 하면 이거를
해가지고요. 포도주를 하는 발효액을 넣어가지고 통수관에다가 현지인들한테 그것도 배웠어요. 기존에 있는 밥을 응용했어요. 넣고요. 소독꼭지 넣고요. 논이를 놔요. 그러면 이게 발효되면서 그냥 썩는 게 아니라 발효 첨가제를 넣으면요. 발효되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액이 나와요. 한 3일 정도 되면 물이 약간 떨어져요. 그럼 액은 액대로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 2년 정도 숙성을 시켜놓으면요. 아마 가치가 그냥 사는 것보다도 훨씬 비싸고 그거는 없어서 못 팔아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포도주 숙성장 같이 숙성장을 만들어서 온도를 일정하게 발효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찌꺼기 스러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요. 그다음에 거기서 압축을 해가지고 그 물로 천연 비누를 만들어요. 보통은 일반 CP 비누, MP 비누 같은 경우는 가루 한 1, 2% 집어넣고 논이 비누라고 해요. 색깔 이쁜 거는 다 MP 비누예요. 이 CP 비누는 거의 이렇게 사각이거나 거의 일정하게 나와요. 이 동그랗거나 이 모양새가 안 나오고 컬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놨을 적에 이거를 숙성시켜서 비누를 만들면요 참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보는 시각도 이 한국적인 이런 단순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좀 많은 다양한 것들을 좀 더 보고 기본적으로 꼭 고려해야 될 사항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이제 이 고려할 사항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MZ센터에서는 하나하나 어떻게 적용되고 거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이 사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실제 이제 가서 이런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적정기 기술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이거는 해외에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